이런 것들도 뭐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등장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니까 뭐 재무제표 아까는 표시 나왔었죠. 아까 표시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보고 양식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뭐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는 가끔씩 1번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보고 양식과는 대한 설명 중 옳지 않게 대답한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죠.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반드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회사명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당연히 써야 되죠.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인지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명은 맞으니까 강 부장은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맞는 말. 그 다음에 조과장 보겠습니다. 조과장.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당연히 써야 되죠.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이걸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당연히 맞고요. 5대리. 외부 감사 여부와 외부 감사 기간명. 감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 장부를 잘 쓰고 있어요 라는 걸 우리 회사가 판단하기보다는 외부 다른 기업이 뭔가 와서 우리 회사 장부를 보고 잘 쓰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조금 더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굳이 재무제표의 외부 감사 기관이 어디였는지까지 써야 될까요? 아니겠죠. 정답은 5대리인 거예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리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굳이 써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사원 보면 김사원은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당연히 써야 됩니다. 삼성 같은 회사는 막 금액이 막 자산이 몇십조 이럴 텐데 그거를 공을 다 언제 써놔요? 보기 힘들게. 그래서 금액 단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 100원 써놓은 다음에 단위 100만 원 이런 것들을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자산이 100원이라고 써있지만 단위가 100만 원이면 공이 6개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을 다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써놓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대리가 틀린 말입니다. 굳이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처분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처분손익. 너 주식 팔았을 때 이득 봤어? 손해 봤어?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분개를 보죠. 여러분들 지금 4월 1일 날은 4월 1일 날은 주식을 구입하고 있나요? 4월 1일 날 주식을 처분하고 있나요? 4월 1일 날. 4월 1일은 취득하고 있죠. 12월 1일이 처분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 샀었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4월 1일 날 주식 한 주당 얼마에 취득했나요? 5,000원인 거 맞아요? 몇 주 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했네요. 5,000원에 샀었대요. 맞아요? 5,000원에 샀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얼마에 팔아먹었나요? 5,500원에 팔아먹었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구입했을 때보다 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죠. 5,000원에 샀었다가 5,500원에 판 거면 비싸게 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떠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최소한. 맞아요? 한 주당 얼마 비싸게 받았어요? 주당 500원 비싸게 판 거 맞아요? 그러면 요거 내용이냐?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었다가 주당 얼마에 처분한다고요? 5,500원에 처분하는 거면 한 주당 500원 비싸게 판 거 맞죠? 그러면 주당 500원 비싸게 팔았고 몇 주 팔아먹었는데요? 1,000주 다 팔아먹었으니까 얼마 이득 받겠어요? 50만 원 이득 본 거 맞아요? 그럼 정답은 그냥 3번이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처분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구입했을 때랑 처분했을 때 얼마나 비싸게 돈을 받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해가 되나요?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다들 구했죠? 네, 수수료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분기할 때 질문 잘했습니다.
요게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써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식을 구입할 때랑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주식을 구입할 때 요거의 차이다. 요거를 제가 둘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둘 다 분개하면 연습하겠습니다. 4월 1일자, 4월 1일자. 그러면 요때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식을 500만 원어치 구입했던 거 맞죠?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구입한 거니까 500만 원씩 구입한 거 맞아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을 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뭐도 썼다고요, 지금? 매입 수수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구입할 때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15,000원. 이렇게 분개된다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 돈 줬겠죠? 돈을 501만 5,000원.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분개했을 거고, 지금 12월 1일 날 처분했습니다.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더 생겨야 돼, 이제 없어져야 돼요. 처분했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이라고 잡아놨으니까 50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500만 원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돈을 얼마 받았다고요? 총 550만 원 받는 거 맞아요? 한 주당 5,500원에 팔았고 1000주 팔았으니까 550만 원 맞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50만 원 이렇게 잡히는 게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일 때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가 달라집니다. 이거 꼭 모르면 남아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주식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잡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같이 잡으라고 했나요? 같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랑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할 때 분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도 처분한다고 치면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잡았었어요? 제가 501만 5천원 잡았었으니까 요게 그대로 없어지는 거 맞죠? 요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돈을 550만 원 받은 건 똑같죠? 매도 가능 증권 문제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48만 5천원 잡히는 게 맞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랑 단기 매매 증권일 때랑 처분 이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라고 나오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랑 매도 가능 증권일 때랑 분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이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모장에 쓴 것도 같이 카페에다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꼭 같이 보세요. 아시겠죠?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FAT 무조건 붙고 가야죠,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인 거 아시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또 감가상각 나왔죠? 아까도 감가상각 나왔잖아요. 전해치에서도. 보죠 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샀대요? 19년도 1월 1일 날 구입했던 거 맞아요? 요때 분기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 샀고 돈도 100만 원 줬다. 이런 분기가 되겠죠. 구입했을 때요. 구입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 19년도 1월 1일 날 구입했었으니까 19년도 몇 월 며칠 날 감가상각했었을까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하는 거 맞아요? 아까 했었던 거죠? 아까는 여러분들 정액법이라고 나왔지만 이번 문제는 뭐예요? 정률법이라고 했네요. 맞아요? 그럼 이때 한번 계산해 보죠.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전기말 삼각 무계액
곱하기 상각률입니다. 여기에 정렬법 공식이죠. 최소한 감가상각 방법을 모르더라도 정해법, 정률법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해법, 정률법.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죠. 그럼 보니까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였고요. 여러분, 내 19년도 결산 때는 전기말에 누계액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올해 취득했으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빵원, 그리고 곱하기 상각률은 문제에서 45%다라고 나왔네. 0.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비가 45만 원이겠죠. 여러분들 아까 문제에서는 월할 상각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 월할 상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딱 1년 갖고 있었으니까 굳이 아까처럼 12개월분에 6개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월할 상각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19년도 결산 때 감가상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년도 결산 거 물어봤어요? 20년도 결산 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2020년도 결산 요거 계산해봐야죠. 계산식은 똑같을 거고. 똑같이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요. 이번에 20년도 결산 때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어요? 45만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45만 원이 여기서 이렇게 빼져요. 곱하기 똑같이 0.4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죠. 100만 원에서 45만 원 빼면 55만 원이 나오고요. 55만 원 곱하기 0.4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만 7,500원이 나오고요. 24만 7,500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정률법이라는 상각 방법이 나오면 이 45만 원 전년도 감가상각했던 45만 원 무조건 구해야 돼요? 구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구해야겠죠. 때는 계산식인데. 그래서 19년도 결산 때부터 제가 구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감가상각 정액법 나왔다가 이번에 정률법 나온 거고 뭐 그 다음에 또 정액법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만 좀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문제네요. 1번 무형자산은 옳은 거 물어봤어요. 정률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분들 정액법, 정률법 다양하게 많죠. 정률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뭐 그 정답은 1번이네요. 너무 간단한 문제가 이거. 이런 거에 더 중요해요. 이런 지문보다는 이런 지문이 더 많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 불편하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해법으로 생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회사가 이거 무형자산 갖고 있는데 이거 상각 방법 뭘로 하지? 이럴 때는 그냥 정해법으로 생각한다는 게 규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각 방법을 정했으면 정리법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리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올바른 표현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건 유형자산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주시면 되죠.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건 맞지만 무형자산이 판매용인가요?
아니잖아. 판매용은 재고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습니다. 틀렸고 3번 뭘 구입했대요? 소프트웨어 구입했다라는 거 맞아요? 소프트웨어 구입했으면 소프트웨어로 잡지 갑자기 개발비가 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이제 3번 지문도 그냥 틀린 말이고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면 그냥 붕괴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이거 자체가 개정 과목인데. 어. 4번, 이거 4번 같은 지문 여러분들 회계일금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문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4번 지문도 뭐 올바른 건 그냥 1번이겠죠.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정리법도 당연히 생각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손충당은 고정 문제라고 했죠. 또 5번 문제에 대손충당금 문제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제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손 개정이다. 결산일 현재 100만 원에 대해서 받으럼에 대해서 몇 프로 예상할 거래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저희 해봤었죠? 그럼 이번엔 100만 원 곱하기 3% 한대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은 3만 원 요만큼 만들 거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3%에서 3만 원 만들 건데 아까부터 3만 원 다 만들었나요? 잔액 뺐나요? 그 잔액이 이제 얼마인지만 알면 쭉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요겁니다. 보세요. 대손충당금 아까 전회차 문제에서 기초 대손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겠네요. 기초니까 1월 1일 2만 원 있었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이 몇 월 며칠 날 써먹었나요? 4월 5일 날 써먹었대요. 맞아요? 그렇죠? 왜 여기에 써 있냐면 저희가 대손 처리할 때요. 대손 처리할 때 대변으로 받으럼 없애고 대변으로 차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처리하니까 차변에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만 원이 있었는데 4월 5일 날 뭔가 8천 원이 대손됐었나 봐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지금 2만 원이 있었는데 8천 원 써먹었으니까 얼마 남아있겠어요? 12,000원 남아있던 거 맞아요? 그렇죠? 2만 원이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 이 문제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저희가 풀었던 게 어디 갔어? 저희가 아까 풀었던 게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문제? 아까 저희가 대손충당금 기초 얼마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죠. 그 말을 지금 이 문제에서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2만 원 있었다라고 그냥 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 외상매출금이 대손 발생해서 50만 원을 충당금으로 써먹어서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만 원 있었는데 8천 원 받으럼 대손 처리할 때 써먹어서 12,000원 남았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 원래는 2만 원이 있던 상황에서 4월 5일 날 이런 식으로 받으럼 8,000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8,000원 이렇게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충당금 얼마 남아있다고요? 지금 잔액이 12,000원 남아있는 거 맞아요? 근데 12,000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마 만들 거라고요? 3만 원을 만들 거니까 얼마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18,000원인 거 맞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여기서 잔액이 12,000원을 빼서 18,000원만 추가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구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겁니다.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자동 계산을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18,000원을 설정할 거잖아요.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썼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대손충당금 결산 때 설정할 때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결산자리는요. 여기서 해서 뭐 눌렀어요? 이거 눌렀었죠. 이거 눌러서 막 이거 두 개는 막 지워가지고 이거 두 개만 냅두고 결산 반영 누르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만큼 추가로 설정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랑 결산 반영 누른 상태에서 제가 전표 추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0일이 들어가면 분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저희는 차변대변이라고 썼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결차결대라고 돼 있지. 이건 뭐냐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됐어요? 대손 삼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만들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대손 발생할 때는 차변에서 써먹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변에서 증가한다는 몰라도 돼도 저희가 맨날 대손 처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변에서 이렇게 충당금 써먹었잖아요. 최소 원래는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써먹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18,000원도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기됐었겠죠.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12월 이만큼 18,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설정하는 겁니다. 증가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될 때는 여기서 증가되니까 아 여기가 18,000원 증가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8,000원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얼마 만들 거였어요? 충당금. 저희 18,000원 만든 이유가 총 얼마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죠? 3만 원인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차기 2월 기말 금액이 결국에 3만 원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나오는 유형이 아까 풀었던 거랑 지금 나오는 유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을 구해야 돼요? 2번이겠죠. 저희가 구한 게 18,000원이랑 이거 3만 원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번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도 똑같이 뭐냐면 이거 T계정이에요. T계정.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6번 문제. 어이구 또 분계 나왔네요. 분계 나왔으니까 맞춰주자고요. 분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할 거래요? 이 문제에서 증자라는 단어 보여요. 증자라는 단어가 보일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발행하는 거예요. 증자가. 발행한다. 증자 발행하면 항상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금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몇 주 증자할 거래요? 1000주. 아, 1000주구나. 1000주고 자본금이라는 거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저희가 분기했나요? 액면 금액 맞아요? 그러면 1000주에다가 주당 액면 금액이 얼마래요? 5,000원짜리인 거 맞아요? 아, 5,000원짜리. 그러면 자본금이 500만 원이 잡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번은 제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600이 튀어나왔으니까 1번은 틀렸네요. 아니, 이해했죠? 여러분들 근데 돈 얼마 받을 거래요, 주당? 6,000원에 발행한다는 거니까 6,000원 받을 거 맞아요? 돈 받는 건 얼마예요? 아, 600만 원이구나. 그럼 우선 4번도 제껴지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 지금 액면 금액보다 돈을 조금 받은 상황인가요? 더 많이 받은 상황인가요? 더 많이 받았죠? 얼마 더 많이 받았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썼던 계정 과목이 뭐예요?
주식 발행 추가금이잖아요. 정답 2번이겠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계는 맞춰주자고요. 이론에서 나오면. 뭐 처음부터 실기에서 뭐 분계를 저희가 처음부터 써버리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추하시면서 좀 풀면 되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원래 방금 했던 것처럼 주식 발행 추가금이 100만 원이 맞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내면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의 잔액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요 분계가 맞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으로 바뀔까요? 3번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이 주식 발행 추가금과 할인 발행 차금은 짝꿍 계정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짝꿍 계정. 그래서 항상 이런 짝꿍 계정이 있을 때는 추가금을 바로 쓰지 않고 장부에 있는 짝꿍을 먼저 없애준다. 이런 분기가 짝꿍 계정 회계처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2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분계 문제 풀 때 막 짝꿍 같은 거 신경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계를 완성한 다음에 문제에서 짝꿍 같이 생긴 게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짝꿍 같이 생긴 게 뭔가 얼마 있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항상 없애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이건 이제 뭐라 했어요, 아까? 고정 문제. 상품 관련된 거 문제 나오는 게 고정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8번도 보세요. 8번도 뭐예요? 아까 나왔던 임대료액이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8번 문제도 임대료 월화 계산 또 나왔죠. 7번 문제 아까 상품 얘기 또 나왔죠. 대손 얘기 나왔죠. 감가상각 나왔죠.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 한번 봐보죠. 7번.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말 상품 때문에 남아있는 거 얼마나 있니? 이걸 물어봤네요. 남아있는 거 얼마나 있니?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상품 문제 풀 때 뭐 그렸어요? T계정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T계정을 그리는 문제인가 아닌 문제인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려보는 겁니다. 저도 아직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 T계정을 그려서 기초, 매입자리, 그리고 기말, 그리고 매출원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문제는 뭐 매출 총이익 그게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기말 남아있는 게 얼마냐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 상품체계정 그리는 걸 말씀드렸지만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시비를 맨날 건다 그랬어요. 매입. 또 부대 비용이 있을 거고요. 뭔가 돈 덜 줬다 할인 이런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땡큐죠 그냥.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초 얼마나 있나요? 3만 원어치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3만 원어치 있다라고 나왔고요. 3만 원어치. 그리고 매입액 얼마 있대요? 32만 원어치 매입한 거 맞아요? 근데 밑에서 또 아까처럼 비슷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또 운반비 얼마 들었대요? 운반비는 더했어요? 뺐어요? 더했잖아요. 돈을 더 준 거니까 최소한. 맞아요? 그러면 운반비는 이렇게 28,000원을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요? 더해요? 빼요? 빼야죠. 덜 준 거니까 15,000원 덜 줬구나. 이게 진짜로 내가 돈 준 값이구나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진짜 순매입액은 얼마인 거예요? 34만 8천 원에서 15,000원 뺀 요거 객이에요. 33만 3천 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만큼만 진짜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이만큼 사왔다가 운반비 요만큼 들었고 요만큼 깎아줬으니까 내가 진짜 사온 건 33만 3천 원어치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요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상품 티계정 문제에서 저는 이 7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한 거면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말이 있냐면 요런 말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갖고 있던 거를 원가로 잡았던 건가요? 최근에 구입했던 걸 원가로 잡았던 건가요? 선입선출법. 그죠? 먼저 구입했던 걸 원가 잡자가 선입. 최근에 구입했던 걸 원가로 잡자가 후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한번 해놓을게요. 선입은 먼저 보유하고 있던 걸 원가로 잡아버리자. 이게 선입. 후입은요. 최근에 구입한 걸 원가로 잡아버리자. 이게 후입입니다.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겠죠, 딱 봐도. 근데 쉽게 푸시면 돼요. 절대 어렵게 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기말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잠깐만. 저희 원래 기초에 100개 갖고 있었죠. 그 다음 몇 개 더 사왔나요? 1000개 더 사온 거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건 100개가 먼저 갖고 있던 게 기말에 남아있을까요? 매입한 게 기말에 남아있을까요? 이게 뭔가 기말에 남아있겠죠. 먼저 잡아있던 거 다 매출 원가로 들어갈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하나당 얼마짜리인지만 구하면 끝인 거예요. 되나요? 여러분들 기말에 지금 몇 개 남았대요? 115개 남았대요. 그렇죠? 뭐 수량 부족분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실제 수량이 115개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5개가 남았고 이게 지금 하나당 얼마짜리인지만 알면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남는다면서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분은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매입한 게 얼마치였죠? 이거 아닙니다. 이건 거 맞아요? 제가 구한 거? 이게 몇 개라고요? 몇 개치라고요?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333원인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게 333원이겠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115개 곱하기 333 하면 정답은 3829. 정답은 2번이에요. 8295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뭔지를 알면은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잠깐 보세요. 다시 한 번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기초에야 몇 개 있었어요? 기초에 100개 있었죠. 여기가 100개짜리잖아요. 100개짜리. 맞아요? 그리고 몇 개 팔았대요? 980개 판 거 맞아요? 여기가 지금 980개짜리입니다. 여기가 이해되나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갖고 있던 것부터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100개만 절로 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980개 팔았으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몇 개 더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980개가 여기로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이 기말 금액은
기초에 있는 게 일로 들어올까요? 매입했던 것 중에 나머지가 일로 들어올까요? 나머지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올 거니까 얘의 단가를 이렇게 먼저 구한 거예요. 33만 3천 원짜리고 1000개 구입한 거였으니까 하나당 단가는 333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고요.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게 115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를 곱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답은 2번이겠죠. 이거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이 상품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아까 봤던 문제랑 비슷한 거 맞아요? 임대료 나왔고 월할 계산 나왔잖아요. 이 문제 또 선수수익 문제인 거 맞죠? 아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임대료 선수수익 문제 풀 때 결산거 바로 썼나요? 아니면 임대료 받은 날짜 거부터 썼나요? 근데 받은 날짜 이렇게 2월 1일 현금으로 600 받았고요.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했었네요.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현금이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어요? 임대료가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임대료 또 가는 겁니다. 임대료 대변에 선수수익. 선수수익인지 몰라도 딱 봐도 선수수익이라고 떡하니 보기 다 써 있으니까 최소한 찍어도 2번, 4번 중에 하나 찍으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분기만 알아도 2번, 4번 정도를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대변에 있는 게 차변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수익을 더 잡고 있나요? 수익을 줄이고 있나요? 지금 줄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거 선수수익 이거 수익 아닌가요? 이거 선수수익 수익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아까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거 4개 있죠. 월할 계산 나오면 떠올리라고 했던 거. 이거 절대로 비용과 수익 계정 과목들 아니에요. 비용, 수익, 비용이 붙어 있지만 얘네들은 다 자산과 부채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얘네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임대료만. 수익을 더 잡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줄였어요. 줄였죠? 줄였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인정 아직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익을 아직 인정 안 해주는 게 기간이 됐으니까요? 안 됐으니까요? 안 됐으니까 맞아요? 그럼 안 된 게 몇 월이에요? 된 게 길어요? 안 된 게 길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간을 제가 써보면 2020년도 몇 월부터래요? 2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이렇게 1년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잡았던 거를 줄인 이유가 기간이 안 됐으니까 줄였다면서요. 안 된 게 몇 개월치밖에 없어요. 한 달치밖에 없네요. 그러면 금액 계산해요? 안 하고 정답 바로 2번이구나 라고 찍으면 되겠죠.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죠? 한 달치만 수익으로 인정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정답은 2번. 아까 여러분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이 문제 다시 볼게요. 보세요. 이 문제는 아까 10월 1일부터 1년분이어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라고 했던 거고 이거도 임대료라는 수익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줄이는 이유가 기간이 됐으니까 줄였다고 했어요? 안 됐으니까 줄였다고 했어요? 안 됐으니까 해서 아까 9개월 이렇게 계산해서 270이라고 구했던 거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완전 그냥 똑같은 문제잖아요. 수익을 줄이는 이유가 기간이 안 됐으니까 이게 한 달치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 하면 뭐 50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느끼겠지만 FAT 문제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절대 하나하나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9번, 이거 9번 같은 건 이제 맞추라고 했죠? 9번은 그냥 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치면. 그래서 이거는 정답, 판관비가 아닌 거 정답 4번이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러분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은 어떤 채권들이 대손될 때 처리하는 거였나요? 미수금, 대여금이었습니다. 대여금을 대손 처리할 때 쓰는 거였죠. 이런 것들은 꼭 맞추라고 했습니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거는 틀려도 이거는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개정 과목 및 적용 이쪽 들어가서 뭐 들어가요? 여기 판관비 있잖아요. 판관비 있어요? 판관비 클릭해서 이거 클릭하세요. 판관비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찾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 보이고, 그리고 또 뭐 경상연구개발비 보이고, 감가상각비 보이잖아요. 그럼 딱 봐도 정답이 4번이겠죠. 4번은 900번대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거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어이구, 이거 여러분들 보기 보니까 저희가 많이 봤던 거죠. 선수임대료가 선수수익률이고 선급보험료가 선급비용률이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네 개를 판단할 때는 제가 무슨 단어가 나올 때 맨날 네 개 기억하라고 했어요. 월할 계산인 거 맞아요? 그렇죠? 이거 중에서 여러분들 비용 물어봤어요? 수익 물어봤어요? 수익 물어봤으니까 저희가 맨날 판단하듯이 얘 아니면 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선수 수익 아니면 미수 수익이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수익에 뭘 물어봤나요? 이연이라는 거를 물어본 거 맞아요? 이연이 뭐예요? 이런 느낌이 이연이에요. 지금은 기간이 안 돼서 아직 수익으로 안 돼. 이거 내년에 기간 인정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게 선수 수익이에요? 미수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이연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기간 미경가분은 아직 수익이 인정이 안 된다. 여러분들 기간 미경가분은 수익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언제는 인정돼요? 내년 기간이 됐을 때는 인정되는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저희가 계속해서 선수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저희가 요거도 했어요, 여러분. 요거. 아까 600만 원의 수익을 잡았지만 수익을 줄인 이유가 여러분들 600만 원 수익 잡았다가 수익 줄인 이유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금액은 내년에는 될까요? 내년 기간이 될 때 되겠죠. 이게 수익이 2년이라고요. 지금은 안 돼. 내년으로 넘길 거야. 이게 수익이 2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1번이겠죠. 저희가 계속 풀었던 거니까. 이번 회차는 선수 수익을 모르면 두 문제가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죠. 또 사람들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사보세요. 부가세도 붙고요. 관세도 붙어요. 한번 사보세요. 상당히 맞는 말이고요. 세진, 비영리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유기견 보호센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영리기업이든 비영리기업이든 부가세 받은 거 있으면 다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진이 정답.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 비영리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종수도 보죠. 국가나 지자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 국가나 지자체도 비영리법인이에요. 아시겠죠? 얘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정의, 간이과세자도 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맞는 말이잖아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라고 했어요? 아까 면세 사업자. 맞아요? 그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세진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12번. 이거 나왔죠,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세금계약서 면제 대상 누구 있었어요? 택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린다고요, 문제를. 1번 면제 대상 맞죠? 택시 땡.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노점상 할머님이 세금계약서 발급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2번도 땡. 맞아요? 3번. 여러분들 자판기에다가 세금계약서 끊어달라면 끊어줘요? 아니고 3번도 땡. 다 면제 대상이라고요. 4번이 정답이겠죠.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뭐예요? 뭐 발급해야 돼요? 영세, 그죠? 영세율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영세 세금계약서 발급할 때마다 발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12영세일 때 영세율 구분이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근데 FAT는 얼마나 편하냐면 회계월급 때만 12영세는 3번, 16수출은 1번 이런 거 기억나세요? FAT는 그거도 안 씁니다. 영세 구분도 안 써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13번 딱 봐도 부가세 면세품 뭐예요? 그죠? 상추겠죠. 상추. 얘가 면세품이죠. 딱 봐도. 상추. 그 다음에 14번 보죠. 또 과세표준 물어봤습니다. 과세표준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1번 7월 2일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기 예정 신고면은 7월부터 9월인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왜 얘기하냐면 가끔씩 출제 이렇게 낚시버려요. 여기다가 이기 예정 신고면 7월부터 9월 맞죠? 근데 가끔씩 문제도 이렇게 해요. 6월 이렇게 적어버려요. 모든 학생들은 이것도 같이 계산합니다. 절대는 같이 계산하면 안 되죠. 이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인데. 맞아요? 이렇게 낚시를 걸 수도 있습니다. 봐보죠. 7월 2일 날 뭐 팔았대요? 외상 판매했죠, 여러분들. 얼마 팔았대요? 2천만 원. 당연히 과세표준 맞죠. 부가세 신고해야죠. 과세표준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자주 봤던 요거. 부가세 신고서 자주 봤었죠? 여기서 요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표준 맞죠? 물건 팔았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자. 담보로 제공한 게 이 건물을 판 건가요? 담보로 제공한 거 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과표로 볼 수 없겠죠. 부가세 신고를 왜 해요? 돈 번 게 아닌데.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보니까 주식을 뭐 했대요? 양도대금이라는 게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단기 매매증권 같은 거 처분할 때 메인 매수점표에 분기했나요? 일반점표에 분기했나요? 일반점표에 분기했죠. 얘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일반점표입니다. 주식을 보면 주식을 파는 거는 부가세를 거래할 필요는 없어요. 정답은 그냥 1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번. 1번. 됐어요? 그 다음에 15번 세금 계산서 또 나왔죠?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부가세 마지막 파트에서 필기한 거에 분명히 필기가 돼 있을 건데요.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부가세법에서 이런 게 있다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있다고요. 의무 발행 사업자. 의무 발행이라는 거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급해라 라고 하는 게 의무 발행이고요. 이게 누구냐? 법인 사업자. 그리고 또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물건 판값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적었나요? 그러면 1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법인 사업자는 버는 돈이랑 관계없이 전자세금을 발급해야 된다고요. 1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네요. 1번. 다른 것도 보죠. 다른 것도 2번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나요? 방금 제가 얼마 이상 버는 사업자는 전자 끊으라 그랬어요. 2억. 그러면 2번은 땡이네요. 땡. 2번은 땡.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라고 엄청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FAT에도 문제 풀 때 그거 풀어봤죠. 전자발행 눌러서 아카데미 들어가서 전송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5월 1일 날 판매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증빙 끊어줘야 되는 거 맞죠? 구매자한테.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6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구매자한테만 발급해줘요? 국세청한테도 전송해야 돼요? 전송해야 되죠? 전송은 항상 발급한 다음 날까지는 해줍니다. 다음 날. 이 말은 틀렸겠죠?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아니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 됐나요? 이거 적어보시고요. 제품을 어떻게 쓴 거냐면 제품을 5월 1일 날 판매했으면 6월 10일까지는 발급해주고 전송은 발급한 다음 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국세청한테까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했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굳이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건 5년간 보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다가 맞아요. 뭐하러 보관해요? 이미 보내줬는데 다. 보내줬으니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기 보겠습니다. 실기.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 쪽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등록 들어가셔서 우선 1번 문제 보니까 신규 거래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하나씩 등록을 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 문제 우선 회사 코드부터 써보겠습니다. 회사 코드가 평가 문제 보니까 코드 6000번으로 들어가고 되어 있네요. 6000번 입력하시고 이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첼리스.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이쪽에 있습니다. 11081 110810213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름은 보니까 이름이 윤지수 이렇게 두시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업태랑 종목 같은 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태가 뭐예요? 소매업이죠. 도소매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은 악기. 조금 귀찮은 게 뭐냐면 저희 회계급에서는 이거 거래처 등록할 때 우편번호 생략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편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음표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F2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주소가 서울특별시
그리고 무슨 공유인가 보니까 서대문구 쳐서 충정로 7개 충정로 7개까지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19-7이라고 이렇게 네 번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19-7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번호는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FAT에서는 세계 1급에서는 생략이지만 FAT 1급에서는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19-7이라고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입력할 거 있나 보니까 평가 문제에서 요것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수행기한서 전용메일과 거래 시작일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수행기한 전용메일 말고 요거부터 입력해보죠. 거래 시작일부터 2020년도 1월 2일이라고 먼저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수행기한 전용메일은 저번에도 했었지만 추가사항을 적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일부터 적고 제가 추가사항을 넘어가서 메일을 적을게요. 추가사항 들어가서 이쪽에 담당자 메일 주소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셀릭스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 문제는 끝이 되겠죠.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은 네, 그냥 ESC로 꺼주시면 됩니다. ESC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이고요. 뭐 여기 기초관리 문제는 쉬우니까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고 평가 문제 2번 가겠습니다. 평가 문제 2번에 개정 과목 및 추가 등록 바로 밑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있고요. 들어가시고 이번에 코드번호 알려줬네요. 850번 회계 1급 때처럼 여기다가 850번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850 치시고 개정 과목에다가 포장 재료비라고 입력하래요. 포장 재료비. 그리고 구분은 4번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경비 구분까지 이렇게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적으랑 대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현금적에다가 1번 포장 재료 현금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대체적에다가도 1번 포장 재료 법인 카드비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개정 과목 적용 능력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꺼주시고 이거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래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이쪽에 맨 밑에 있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이쪽 들어가시고 거래처별 맨 밑에 들어가서 처음에 개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 있네요. 회계 1급 때처럼 외상매입금 클릭해서 오른쪽에다가 거래처 F2번 눌러서 제1학기 금액은 2,000만 원. 지금 이거 엄청 천천히 풀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시험 때는. 그리고 노노소리 1,5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정 과목이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클릭해서 오른쪽에 또 적어주면 진수사무 150만원 성환전자 48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문제도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이면 할만하겠죠. 이렇게 해서 10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끝나면 일반전표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고정문제라고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고정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고정문제고 이 문제는 반드시 돈을 쓰는 문제라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문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선 1번 문제 보니까 날짜가 8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8월 8일.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을 쓸 거니까 뭔가 비용을 끌고 올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비용 무슨 비예요?
업무일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니까 뭐예요? 그죠? 도서인쇄비겠죠. 도서인쇄비. 그리고 FAT 1급은 제가 500번 때도 없다고 했습니다. 20만 원. 그다음에 현금도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분계는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메뉴 들어가서 이쪽 영수증 수치명세서 쪽 들어가 주시고 수치명세서 거래일자는 2020년도 8월 8일 이 인쇄해준 곳이 상호가 어디예요? 그죠? 충무 아트 상사래요. 충무 아트 상사. 성명은 신동진입니다. 대표자 성명이 신동진. 여기입니다. 영수증. 여기. 사업장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29-18번지 충정로 3가 이렇게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303-11-9517 303-11-9517 거래 금액은 20만 원 아까 썼고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FAT 1급은 구분 입력하는 게 생략이니까 넘기시고 아까 도서인쇄비로 개정 과목을 쳤기 때문에 도서인쇄비라고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도 항상 돈을 쓰는 문제가 나올 거고 뭐 영수증 수치명서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금 3회차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신 분들은 여기까지 2번 작성하신 분들은 1번도 들어가서 금액이 20만 원 잘 딸려왔나 이거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나가셔주면 됩니다. 나가실 때 저장.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날짜는 8월 10일이래요. 8월 10일. 8월 10일자. 이 문제 보니까 광고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점수를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걸 돈 쓴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돈 썼다고요? 그죠? 광고 맞아요. 광고. 그러니까 뭐예요? 광고 선정비 43만 2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대변에 또 뭐 떠야 돼요? 그렇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맞아요. 항상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누구한테 갚아야 되죠? 그죠? 우리카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카드가 2개인데요. 그죠? 2개인데 뭐 쓰면 돼요? 요걸 위에 거 쓰면 되겠죠? 우리카드. 그렇죠? 이거 번호가 요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우리카드 위에 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43만 2천 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고정 문제라고 했죠? 이 단문제가 쓰는 거 고정 문제. 어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문제 보니까 우선 뭐 하나 보니까 평가 문제 1번에서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음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하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3일. 그죠? 8월 13일이네요. 수령일자 8월 13일. 83일. 그럼 보니까 어음 등록은 어디서 하시냐? 이쪽에서 이쪽 여기 날짜 집어넣으신 다음에 여기 어음 등록이라고 바로 있을 겁니다. 어음 등록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어음 등록할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까 알려주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음 등록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수령일자는 2020년도 8월 13일이라고 알려줬고요. 어음은 항상 전자어음이니까 4번이라고 체크하시거나
뭐 이거 눌러서 4번 체크하시면 전자금 여기 똑같이 써 있죠? 이쪽에 전자금 써 있고 금융기관은 어디래요? 국민은행 당좌라고 되어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 체크하시고 이거 어음번호 적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음번호가 요거잖아요. 숫자 쫙 있는 거. 이렇게 칸이 두 칸이 있는데 어음번호가 한글이랑 숫자랑 같이 있는 어음번호가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숫자만 나와 있는 어음번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한글을 적어주시는 거고 여기다가는 숫자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칸에다가 쭉 적어주시면 돼요. 0042 0200813123456787 이렇게 어음 매수는 한매래요. 한매. 그래서 F3번 등록 눌러주시면 뭐 계속 등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등록할 건가요? 아니니까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어음에 등록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봐야죠. 그래서 자료 설명 보니까 미래학기에 상품 구입 외상대금이 있었답니다. 상품 구입 외상대금은 그때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았었을까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상품 구입 외상대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이었겠죠. 맞아요. 구입하고 줄 돈이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외상 매입금이었겠구나라고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줄 돈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할 거래요, 지금?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는다는 문제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외상 매입금 갚을 돈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선은 어음으로 주는 건 얼마짜리예요? 요거죠. 800만 원짜리. 맞아요? 어음으로 800만 원을 주는데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매입금이 총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줘야 되는 외상매입금이에요? 미래에 아낀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한테 주거나 받을 돈을 확인할 때 어디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래처 원자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야죠. 엔터 쭉 치시고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미래학기 엔터 쭉 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학기한테 갚아야 된다. 확인했나요? 미래학기한테 갚을 돈 얼마라고 볼까요? 1000만 원이라고 뜨시나요? 아, 그러면 1000만 원 갚는 거구나 라고 먼저 확인을 해준 겁니다. 얼마 갚는지 안 나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을 갚을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증가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차변으로 없어져야죠. 부채 감소가 차변이니까 외상매입금 거래처 미래학기한테 갚을 거였다. 1000만 원. 이렇게 외상매입금 없애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대변에 800만 원은 뭘로 준다고요? 어음으로 지급하는 거 맞아요? 어음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대변에? 지급어음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요것도 거래처가 미래학기겠죠. 미래학기한테 800 줄 거다.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들 얼마 더 줘야 돼요? 20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 맞아요? 200만 원은 뭘로 줄 거라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할 거니까 나머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FAT에서는 은행 거래처 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은행 보통 200 이렇게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했네요. 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
어음의 낭을 반영할 때 요거 단축키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F3번이었습니다. F3번 이거 잠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급음 딱 클릭해서 F3번 누르면 밑으로 쏙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F3번 해주시고, 여러분들 어음번호로 바로 커서가 가져요. 어음번호 가지면 항상 뭐라 했어요? F2번 눌러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가 어음을 등록했으니까 어음 떠요? 어음 하나 뜨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제가 누른 다음에 항상 방향키로 움직이라 그랬죠. 움직였을 때 발행일자로 뜹니다. 발행일자 맞네요. 이거 발행일자가 어음 보니까 8월 13일이 맞네요. 근데 보니까 만기일자도 8월 13일인가요? 아니죠. 만기일자가 줘야 되는 날짜니까 10월 12일로 바꿔주셔야겠죠. 저기 위에 지급기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2020년도 10월 12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T에서는 조금 틀릴 만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엄청 딱 봐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면은 그 이상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보니까 평가 문제에서 1번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일반 전폐 붕괴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8일. 그죠? 뭐 붕괴부터 한번 해보죠. 뭘 구입했나요? 승용차 구입한 거 맞아요? 승용차 구입했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차량 운반부가 생겨야겠죠? 1,500만 원짜리가. 차량 운반부가 1,500만 원짜리가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금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나중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대변에 부채 뭐 떠야 돼요? 줄 돈. 미지급금도 떠야죠. 한국학원 이렇게 1,500. 원재료 제품 상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면 다 미지급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점표를 끝냈는데 일반 점표 붕괴는 어렵지 않죠? 근데 평가문 2번에서 뭐 하래요?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요거 한번 등록해 보죠. 이쪽에 전체 메뉴 가셔서 이쪽에 있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항상 찾기 힘들면 여기에서 찾으시면 된다라고 했고, 위치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회사가 유형자산 같은 이런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마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가산 등록을 들어가 보면 고정가산 계정 과목을 치라고 되어 있고요. 방금 저희가 계정 과목 뭐였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여기로 가질 거고요. 코드는 1001번으로 하랍니다. 1001번으로 하래요. 문제에서. 자산 이름은 A승용차. A승용차. 취득일자는 2020년도 8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정가산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아까 이론 문제 풀 때마다 그 감가상각비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액법, 정액법. 근데 이 고정가산 등록을 쓰면요 회사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프로그램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 여기까지 입력하다 보니까 이 회사 승용차 상각방법이 정률법이래요, 정액법이래요? 정액법이니까 이걸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이 방법은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삼각방법이라고 여기 9번 쪽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9번 쪽에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정액법은 숫자 1번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정액법 1번 집어넣으시면 바뀔 겁니다. 여기 바꿨나요? 정액법 1번까지 바꿨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묶겠습니다. 1번, 2번을 묶는 거고 4번을 묶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쓰는 방법입니다. 1번, 2번과 4번을 묶었어요. 제가 1번, 2번과 4번.
세무 쪽에서는 정말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등록. 1번, 2번과 4번을 묶어버렸고요. 묶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취득했으면 1번, 2번에 쓰는 거고 과거. 단기, 올해 취득했으면 4번에 쓰는 거예요. 과거에 취득했으면 1번, 2번, 단기에 취득했으면 4번. 그래서 과거에 취득했으면 어떻게 적는 거냐? 여기다가 취득가액. 취득금액. 여기다가 말 그대로 정기말 상각 유예이니까 말 그대로 상각 유예예요. 감가상각 유예. 여러분들 단기에 취득했으면 감가상각 유예액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기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4번에 취득가액 적는 거예요. 이게 적는 방법이에요. 꼭 적어두세요. 과거에 취득했으면 1번, 2번, 단기에 취득했으면 4번. 이 문제 보니까 과거에 취득했나요? 단기에 취득했나요? 당연히 올해 취득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분계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이거 금액 어디다 적어야 돼요? 1번, 2번에 적어요? 4번에 적어야 돼요? 4번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4번에다가 얼마 주고 샀나요? 아까 1,500 주고 산 거 맞아요? 여기다가 1,50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500. 1,500.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했고 내용연수 몇 년이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 5년. 여기 내용연수 여기다가 숫자 그냥 5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5. 그러니까 삼각방법 밑에 있는 거에다가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5. 그러면 이렇게 취득금액과 삼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으시면 이런 식으로 회사 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이 알아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5만 원 뜨시나요? 그렇죠. 요거 알아서 구해주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저희 요거 중에서 저희 지금 이것만 체크 안 했습니다. 이것만. 이거 체크 안 했죠. 근데 경비 구분은 이런 식으로 항상 800번대로 가 있을 겁니다. 밑에 쪽에. 프로그램 보시면 맨 하단 쪽에 경비 구분 800번대로 제가 FAT는 500번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800번대로 가 있을 거니까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까지 하라는 게 방금 풀었던 이 문제 정답입니다. 정답 이렇게 숫자 쓰면 그냥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22일인데 평가 문제 보니까 뭐부터 확인하래요? 그러니까 8월 20일부터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20일 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회계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문제를 풀 때 과거의 분기를 확인해라고 했다는 문제는 반드시 과거에 썼던 분기 중에서 개정 과목이 하나 없어진다는 뜻이었고요. 8월 20일 날 분기 확인해 보니까 차변에 가지급금이 있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죠. 어떤 개정 과목이 22일 날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가지급금 이거 여비교통비 하면서 봤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거래처 박보이고요. 8월 20일 가서 대변으로 없애겠습니다. 가지급금 박보이. 아까 금액 잡았던 게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8월 20일자 확인한 거예요. 요거 확인했을 때 가지급금 박보이 30 보통예금 30 이렇게 분배되어 있어서 가지급금을 없앤 거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얘 출장 갔다 온 거 맞죠? 출장비 정산을 보니까 얘 출장비 총 얼마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숙박비 24만 원과 교통비 12만 원 써서 36만 원 쓴 거 맞아요? 항상 출장 갔다 올 때 돈 쓴 것들은 여비교통비로 잡았었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36만 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용 자리가 차변이니까 36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박보이라는 직원이 출장 갈 때 얼마 쓸지 몰라가지고 30만 원 줬었던 거죠. 근데 출장 갔다 오니까 36만 원 썼으면 6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보이한테. 나머지 차액은 뭘로 지급해 줬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자료 설명의 끝에 보여요? 대변으로 현금으로 6만 원 줬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풀었죠?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날짜 8월 23일자입니다. 8월 23일자. 보니까 또 카드로 뭔가 또 돈을 썼나 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거 돈 왜 쓴 것 같아요? 거래처 이모네 학원에 방문용 선물을 구입한 거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접대 목적 맞아요? 결국 거래처한테 선물할 목적이니까 접대 목적이죠. 그럼 보자마자 차변에 접대비 잡아야죠. 접대비 800번 댐이죠. 800번 댐. 금액 얼마 썼나요? 총 62,700원 쓴 거 맞아요? 그렇죠. 62,700원 썼고 62,7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뭔가 금액 잡을 건데 또 신용카드니까 대변에 또 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또 미지급금 잡고 삼성카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삼성카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문제도 끝입니다. 일반 점수 6개 끝났죠? 그럼 이제 메인 매치 점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메인 매치 점수 문제 1번 문제는 제가 이거 고정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 고정 문제. 항상 11과세 아니면 12영세일 거다.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반 점표 꺼주시고요. 메인 매치 점표 한번 켜보죠. 메인 매치 점표.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5일. 이 문제 보니까 또 품목이 2개 있죠? 그럼 저번처럼 복수거래키 또 쓰라고 하겠구나라고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 11과세 맞죠? 부가세 있으니까 11과세고요. 11과세. 그리고 복수거래 단축키가 F7번입니다. F7번을 누르시거나 그냥 마우스로 복수거래 키 누르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통기타 30개 15만원 그리고 전자기타 10개 42만 5천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나요? 해피홀릭인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형 아끼니까 해피홀릭이 거래처가 되겠죠. 해피홀릭. 그리고 제가 이 문제 1번 고정 문제 전자 체크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분기 유형 3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한 거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떴고요. 차변에 돈만 어떻게 받는지 보면 되겠네요. 돈 어떻게 받을 거래요? 62만 5천 원은 자기 압수표로 받는 거니까 뭐예요? 현금, 그죠? 현금. 5천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잠깐 보세요. 이렇게 나머지 차변에 보통 예금 쓰죠. 900만 원 이렇게 차익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 누르면 안 돼요. 엔터 눌러도 되는데 제가 FAT는 예금의 거래처가 어디 은행 보통 예금인지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00만 원 쓰신 다음에 엔터 누르면 요로 다른 커서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는 게 아니야. 탭키를 누르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져요. 탭키를 눌러서 어디 은행 보통 예금이죠? 그죠? 국민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빨라요. 보통이라고 써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보통. 그래서 엔터 치고 뭐 다시 마우스 잡고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2번 문제. 날짜 9월 10일자입니다. 9월 10일자. 이 문제 이거잖아요. 딱 봐도.
매출거래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저희가 자주 봤던 11과세인 거 맞아요? 매출거래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11과세고요. 뭐 전자피아노라고 써도 되고 뭐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세요. 수량 10개 팔았고 단가 80만 원짜리래요. 그리고 거래처 잡겠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대요? 루루악기인 거 맞아요? 루루악기? 그쵸? 거래처 루루악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똑같이 1번 체크하시고 분기이용. 이거 분기가 몇 번 잡는 게 편할까요? 3번 혼합 잡아도 되지만. 근데 외상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돈을 싹 다 외상으로 받을 거니까 분기이용을 2번 외상으로 잡으시면 그냥 분기가 끝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분기하시면 2번 문제는 그냥 바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여러분 요거래네요. 매입거래 플러스 계산서. 이 문제는 계산서니까 면세거래인 거 맞죠? 여러분들 매입거래 계산서니까 50 몇 번이에요? 그렇죠? 53번. 53번. 분명은 뭐 갈비 세트래요. 4개 단가 15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어디서 샀나 보니까 친절마트에서 샀나 봐요. 친절마트. 그리고 이 문제 전자계산서라는 말이 있나요? 없으니까 넘어가시는 겁니다. 전자 여부 체크하지 마시고 분기이용을 이 문제도 2번 잡아도 되겠네요. 외상. 이것도 외상으로 구입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 FAQ는 좀 이런 게 단점입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 외상으로 주면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렇죠?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맞죠? 근데 외상으로 잡아보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죠. 이러면 외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출제위원이 맞게 해줄 수도 있지만 원래 틀린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3번 잡으세요, 3번. 3번 잡아서 상품이 아니라 이거 갈비 세트 왜 샀어요? 하나는 복리후생 목적, 3개는요. 접대 목적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쓸데없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하나는 복리후생비, 하나는 15만 원짜리죠. 나머지는 접대비, 접대비가 45만 원, 미지급금 60만 원. 요게 맞겠네요. 제가 방금 분기한 요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갈비 한쪽이 하나당 15만 원이니까 하나는 복리후생비 3개 45만 원치는 접대비로 잡은 거고요. 외상으로 줄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4번. 4번 거래는 요 거래네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거래네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그럼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일 때 제가 계속 뭐 얘기했었어요? 그냥 불공의심해라 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불공의심해라. 그러면 매입거래 세금계산 날짜 9월 15일이고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일 때 불공을 의심할 건데 이 문제 불공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뭘 보고 불공이라고 판단해요? 토지, 그죠? 토지에 대해서 뭔가 돈을 썼으니까 불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 불공 체크하시고 토지에 대한 지출이니까 0번인 거 맞아요? 불공지사요? 0번. 그리고 품목에다 그냥 토지 쓰세요. 뭐 등기비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요. 법무법인 최고 맞아요. 그렇죠? F2번으로서 법무법인 최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 1번 체크하시고 분기이용 3번 혼합.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들 상품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라 했어요? 그냥 토지. 그죠? 토지.
대변에 이거 또 외상이죠. 이거 계속 외상으로 줄 때 뭐 잡아요? 근데 계속 미지급금 잡았잖아요. 원재료 상품 구입이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지금 계속 나옵니다. 미지급금 외상으로 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뭐죠? 이건 매출거래 신용카드니까 10 몇 번이에요? 7번. 근데 카드가 7이잖아요. 그래서 날짜 9월 20일인 것 같아요. 거래일시 보니까 9월 20일 17번. 신용카드는 우리카드라고 써있네요. 카드 종류 우리카드. 우리카드밖에 없네. 상품 팔았고요. 여러분들 공급가액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부가세 합친 132만 원 줘봐야 쪼개지죠? 132만 원, 120과 12만 원이 쪼개지고 거래처는 개인 최민채래요. 최민채. 개인 소비자한테 팔았나 봐요. 최민채. 그리고 분기유형 카드일 때는 분기유형 몇 번 잡자고 했었죠? 그죠? 4번 카드 잡으면 분기 바꿀 거 없네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방금 했던 게 17번이죠. 6번 문제는 매입거래 카드니까 몇 번이에요? 그죠? 57번으로 가면 되겠죠. 이번에 매입거래 카드니까. 그래서 9월 25일자 57번으로 가면 됩니다. 요거 카드도 삼성카드네요. 확인. 뭐 때문에 돈 썼나요? 책장이라는 걸 구입한 거 맞아요? 그렇죠? 책장이니까 이따 결정 과목 뭐로 쓸 거예요? 비품이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품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다음 또 공급가액에다가 253만 원을 적어주셔야 또 이쁘게 쪼개질 겁니다. 253만 원. 거래처는요, 누구한테 샀나요? 자료 설명 보니까 이렇게 스타가구 또는 여기 카드 매출점표에 스타가구라고 있네요. 가맹점명. 스타가구라고 쳐주시면 되고, 또 분기유형 몇 번 잡아요? 또 4번 잡으면 되는 거 맞아요. 4번. 그러면 이번에 미지급금이라고 잘 잡혔네요. 그렇죠? 근데 차별의 상품을 뭘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겠네요. 딱 봐도 여러분들 메인 매출표가 막 엄청 어려운 게 없어요. FAT급은. 그러니까 많이만 집어보세요. 많이만. 그래서 6번까지 끝났죠? 6번까지 끝났으면 이제 먹혀야 돼요. 일반전표. 왜요? 제가 7번 문제가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고정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반전표 키자마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부가세 개정 과목을 정리하는 문제 같아요. 부가세 정리했던 걸 납부하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보통이익은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6월 평가 문제에서는 6월 30일자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회를 안 해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제가 6월 30일자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놓았잖아요. 맞아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겠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6월 30일을 들어가서 부가세 정리를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조금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7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 어느 면으로 없어요? 당연히 차변이죠. 부채가 주는 거니까 차변, 미지급 세금, 거래처. 제가 여러분들 거래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기다가 세무서를 쳐보라 그랬잖아요. 세무라고 치고 엔터 치면 바로 뜰 거예요. 그냥. 바로 떠요. 그렇죠? 아니면 6월 30일자 확인했을 때 세무서가 거래처가 써 있을 거예요. 금액은 3107950. 돈 뭘로 냈나요? 당연히 보통예금에서 찾았으니까 보통예금이 줄겠죠. 보통예금 어디 은행이에요? 그렇죠. 우리은행. 그리고 금액은 3107950. 이렇게 하시면 끝나잖아요. 이게 고정 문제인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정리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이게 차라리 더 낫다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문제인지 납부하는 문제인지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7번 끝났죠? 끝나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무조건 결산 1번은 수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1번 보니까 무슨 문제죠? 아까 이론에서 봤던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을 없애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을 어느 변으로 없애야 돼요? 그렇죠? 차변, 부채를 없앨 때 차변이었잖아요. 계속. 장기차입금 거래처는 어디 은행에서 빌렸던 거죠? 국민은행. 그러니까 차입샵 1번 이걸로 알아요. 거래처를. 차입샵 1번 5천만 원. 여러분 장기 차입금 써야 됩니다. 거래처. 이것도 빌린 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회사 이름이 있으면 그냥 쓰라 그랬습니다.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쓸까 안 쓸까요? 얘도 갚을 돈이잖아요. 유동성 장기부채. 1년 안에 갚을 거다라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얘도 똑같아. 국민은행 써야죠. 5천 이렇게. 똑같이 갚을 돈이잖아요. 근데 장기 차입금은 여유 있게 갚아도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곧 갚아야 된다. 결국 갚을 돈이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써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꺼버려야죠. 2번 문제 떡하니 자동결산서 있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자동결산 퇴직금 얘기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될지 모르지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대요. 2천만 원 추계액이라는 게 추정 계산해 본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다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이랑 똑같다고요. 이거랑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아까 이론에서도 많이 봤었죠. 항상 설정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뭘 뺐나요? 남아있는 잔액 뺐던 거 기억나시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다고 여러분들. 작년에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다 주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랑 얘 문제가 나오면 얘랑 얘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잔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뺄 거 아니에요. 잔액. 그러면 항상 금액을 확인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잔액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1,2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다들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엔터 쳐서 부채니까 아니 뭐 컨트롤 F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치면 1,200만 원이 뜰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컨트롤 F를 안 누르고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바로 못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한 요 정도구나라고 좀 보란 얘기예요. 일부러. 떠올리면 당연히 컨트롤 F 하면 좋죠. 근데 한 요런 식으로 1,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충당부채 얼마 예상한다고 지금? 2,000 예상하는데 1,200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800인 거 맞아요? 이거 자체가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끄시고 결산자료 들어가서 엔터 확인 눌러서 이쪽 판관비 쪽에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이쪽에 퇴직급여 1,200이라고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1,200. 여기다가 800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계자의 시산표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잔액을 먼저 확인하자. 항상 대손 충당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이랑 하는 방법이 똑같다. 답에 썼나요? 1,200 쪽에 여기다가 그리고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끝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죠. 1번 문제 이제 조회 문제 나오겠죠? 조회 문제는 뭐 가볍게 풀면 되죠. 어디 들어가래요? 어이구 그죠? 재무상태도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재무상태도 딱 들어가면 되죠. 기간은 4월이래요. 4월.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물어본 게 이 금액과 이 금액 물어봤죠. 이 금액이 여러분 이거는 부르는 말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부르는 말이죠. 그러면 항상 저는 부르는 말이니까 여기 제출용을 들어가는 게 편할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슷한 성격끼리는 묶어놓는다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출용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묶여 있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뭐 하나만 찾아도 정답 나오잖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 1억 3천 얼마인 거 맞죠? 정답은 그냥 바로 3번이죠. 요것도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입 채무도 구해볼게요.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조금 내려보시면 매입 채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매입 채무. 5,945만 원 잘 돼 있죠? 정답은 3번이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목별로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계정 과목들 어떤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출용을 보시는 게 훨씬 편안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어디 들어가래요? 이런 거 들어가면 어디지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딱 쳐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받으러면 뭐 이렇게 잘 모르면 위치는 여기 있긴 한데 뭐 여기 어디 위치인지 좀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치면서 찾아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받으러면 들어가셔서 지금 여러분들 뭘 물어봤어요? 만기 물어봤어요? 만기 여기 만기네요. 만기 물어봤고요. 지금 만기니까 여기 만기일 체크하시고 만기일 2020년도 7월이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기한 사람 물어봤죠. 거래처는 엔터 치면 다 나오겠죠. 여러분 7월에 만기되는 회사가 어디예요? 한일증. 그럼 정답은 3번이겠죠 그냥. 그래서 이 조회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안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디 들어가는지가 딱딱딱 알려주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42회도 끝이 납니다.